안녕하세요. 이제 음악사에 대한 이야기도 중반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6장 고전파 음악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고전파 음악의 특징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빈을 중심으로 한 화성적 음악의 시기다, 이렇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고전주의 시대는 보통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죽은 해인 1750년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고전주의와 그 낭만주의 경계가 그렇게 쉽게 구별되진 않기 때문에 몇 가지 학자마다의 견해가 다르지만 그 이유는 어떠한 낭만 음악파의 거장인 슈만하고 쇼팽이 태어난 연도가 1810년이기 때문에 이 해를 시점으로 보자는 견해가 있고, 그렇지만 고전파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베토벤이 죽은 해가 1827년까지를 고전주의로 보자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고전주의의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른바 빈 3악파의 악성들이 이 시대를 화려하게 장식한 것은 틀림없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18세기 이른바 계몽주의가 풍미한 시대로서 계몽주의의 어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어떤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어떤 자신의 내면 생활에서 어떤 마음껏 즐기는 것이 계몽주의의 어떤 특징이고 현상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고전주의 음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18세기 사상의 어떤 큰 흐름으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떤 한 나라에서만 좋은 음악으로서 인정되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민족에게서 이해되는 어떤 음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와 더불어서 어떤 공통적인 어떤 그런 생각의 시대라 이렇게 불리우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론 바로크 시대부터 어떤 정확하게 단절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인본주의를 추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음으로 해서 사람 개인의 어떤 그런 사상이라든가 감정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주변에 각지에 이렇게 생각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셋째로, 중산층이 영향력이 있는 위치로 발돋움하면서 예술과 학문의 어떤 대중화 과정을 보였습니다. 소수의 집단보다는 일반 대중들을 의식하고, 또 음악에서도 또한 궁정이라든가 귀족 중심의 어떤 그런 조직이 쇠퇴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근대적인 어떤 음악 청중이 이 시대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악보 인쇄가 발달함으로써 또 이러한 대중들이 증가할 수가 있었고, 그런 대중들이 어떤 그런 음악을 들음으로 해서 저널리즘이 생기고, 어떤 음악에 대한 뉴스라든가 비평, 잡지 등이 탄생하게 됩니다. 고전파 시대에 그러면은 우리가 클래식 음악 이렇게 얘기하는데,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대개 서양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음악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런 대중적인 파퓰러 뮤직에 대한 어떤 클래식 음악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 고전주의 작곡가들은 그동안에 어떤 성악 중심의 음악이었다고 보면은
물론 바로크부터 이러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했는데, 고전주의 작곡가들은 이런 기악음악을 상당히 선호하게 됩니다. 기악음악을 통해서 전격화된 어떤 그 형식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교향곡에는 악장의 개념과 소나타 형식을 정착시켰는데, 관현악의 편성도 근대화되고 악기도 더욱 개량되었다 그랬습니다. 협주곡에서는 독주 부분이 합주 못지않게 중요성을 띠면서 강한 대조 효과를 만들어 고전 협주곡의 새로운 특성을 과시하였습니다. 협주라든가 이런 그 독주 부분, 협주곡에서의 독주 부분, 우리가 그 카덴자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물론 지금의 협주곡에서는 이 카덴자 부분을 작곡자가 의도적으로 작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그런 독주 부분은 연주자의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그 기량껏, 재량껏 연주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전파에 들어와서는 그동안의 어떤 그 귀족 사회라든가 어떤 궁정 사이에서 음악을 많이 연주를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소속감으로 어떤 그 많은 그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못한 어떤 그 삶의 질이 윤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악을 했지만은, 이 고전파들에 들어와서는 어떤 그 귀족의 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는 어떤 그 계몽주의라고 해서 그 인간들이 지금까지 어떤 그 낡은 인습이나 구습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으로서의 자각에 눈떠 진리를 추구하려는 사고방식이 유행했었고, 왕후들도 앞장서서 학문과 예술을 장려했었다. 이들은 보다 뛰어난 음악을 요구하여 각지의 궁정 안에 있는 음악가들을 끊임없이 자극했으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음악이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정에서 이제는 시민에게로 옮겨지는 음악, 특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교회나 궁정에서 독점되었던 그런 음악가의 음악이 차츰 어떤 그 시민들 사이에 어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궁정 축제용으로 만들어졌던 그 오페라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서부터 격식이 엄했던 것에서 좀 인간미가 있고 유머가 넘치는 것으로 변모되어 왔다. 이것이 곧 낭만파 음악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곡을 한 곡 들을 차례인데요. 교향곡에서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명교향곡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운명교향곡 전체 악장을 듣지는 못하고 제 1악장을 위주로 해서 듣겠습니다. 이 운명교향곡 제5번은 심포니 C 마이너죠. 작품번호는 67번이 되겠습니다. 이 운명이란 말은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C단조의 통칭으로서 1805년에 작곡되었습니다. 제1악장 서두인 4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동기에 대해 베토벤이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했다고 그의 제자 신들러가 전함으로써 그 이후부터 운명교향곡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교향곡 중의 하나라고 그러죠. 베토벤은 교향곡이 9개라고 그러죠. 몇 년 전에는 어떤 그 뉴스에서 제10번 교향곡이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 베토벤의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인정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뉴스거리로만 나왔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개 중에서 우리가 그 표제 음악처럼 어떤 그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순음악이 있는데 4가지가 있겠죠. 3번 교향곡이 영웅이 되겠고, 나폴레옹을 위해 작곡했다는 3번 교향곡, 그 다음에 5번 운명, 그 다음에 6번 전원 교향곡, 그 다음에 유명한 합창 교향곡, 이렇게 4가지는 제목이 붙은 순음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제목이 붙어 있을 때에도 물론 낭만파 이후에 와서는 그러한 그 표제 음악 그러면은 그
그 안에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다든가 어떤 확실히 연상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시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표제음악으로서 어떤 그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 하나만 보고서 어떤 그것을 제목을 붙였다든가 아니면은 나폴레옹한테 뭐 헌정하기 위해서 작곡을 했다든가 함으로써 어떤 그 영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음악들은 우리가 표제음악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제목이 붙은 어떤 그 순음악, 제목이 붙은 절대음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른 말일 것입니다. 베토벤은 독일 작곡가죠. 본에서 출생을 했고 역시 악성이라 부르는 베토벤은 고전파에서 초기 낭만파로의 어떤 그 전환기인 56세의 짧은 생애로 숨을 거둡니다. 고전파 어떤 그런 음악 양식을 정상까지 높이는 동시에 19세기 음악가들이 어떤 그 우상적인 존재가 되어 후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플랑드르의 중후한 기질, 독일의 엄격한 논리, 라인 지방의 어떤 그 희노애락이 심한 감정, 그리고 제2의 고향이 되는 빈의 부드러운 분위기가 어떤 그 베토벤이 작곡을 하는 그런 작품들 속에 어떤 그 배경이 돼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말 평생을 어떤 그 음악만을 위해서 일생을 직업도 갖지 않고 오로지 작품에만 몰두해온 베토벤, 우리는 정말로 음악의 성인으로서 추앙을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운명교향곡 제1악장에서 소나타 형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나타 형식은 크게 제시부, 전개부, 재현부 이와같이 구성이 됩니다. 물론 제시부 앞에 도입부라는 부분을 두기도 합니다. 역시 끝에 재현부가 끝난 다음에 짧게 코다라는 부분을 마무리로서 이렇게 두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어떤 그 소나타 형식의 가장 완벽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A 플러스 B 플러스 A 다시라는 이 형식에서는 앞과 뒤에 어떤 그런 마디라든가 이런 그 모양 어떤 선율적인 흐름들이 절대 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완벽한 형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그 미미미 도이라는 이 멜로디가 참 어떤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그 가락이 되겠는데 이것이 제1주제가 되겠죠. 제1주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라실라 레랄라 솔 이란 멜로디는 제2주제가 되겠습니다. 제1주제가 어떤 그 내림 마장주의 어떤 그런 축구를 그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은 이것이 장주라고 그러면은 제2주제에 가서는 단조의 형식을 취하는 미라실라레랄라 솔 솔도시도레랄라 솔 마이너 단조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취할 수가 있겠죠. 취하면서 나오고 있겠죠. 그 다음에 재현부에 가서는 뭔가 이것이 확대되는 듯한 전개되는 듯, 전개부에서는 이것은 전개되는 듯한 이것은 음력도 폭을 키우고 그 다음에 좀 더 성량도 웅장해지면서 뭔가 빰빰빰빰이라는 어떤 그런 멜로디에서 좀 더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현부, 처음에 1주제가 나왔던 어떤 그런 형태의 모형을 마지막에 재현시키는 이런 그런 가락이 되겠습니다. 운명교향곡 제1악장을 들으면서 제5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